여러분하고 딥러닝 기초와 FPGA 구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루 정도 같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안도이고요. 가능하면 정시에 시작하고요. 한 50분쯤 1시간을 마치면서 한 10분 정도 쉬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을 열어놓긴 했는데 참여하시는 분이 한 40-50명 되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쉬는 시간에 맞춰서 일부 질문이나 이런 거는 답을 하도록 하고요. 예. 저희들이 이번 강좌를 통해서 그 인공지능하고 딥러닝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하고 응용에 대해서 좀 다룰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딥러닝을 이용한 개발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이론적인 배경, 특히 이제 환경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싶었는데 이제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이미 전달된 바와 같이 그 버추얼 박스 위에서 실습을 하는 상황이라 이미지를 미리 보내드렸거든요. 다 설치를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모든 게 사실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추가적으로 안 해도 실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긴 해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본인이 직접 뭘 할 때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하고자 하는 일을 좀 쉽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조금 실습하는 게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뭐 제가 하는 거 같이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원래 이 강좌의 최종적인 목표는 딥러닝의 한 모델을 FPGA에 구현하는 거입니다. 이제 FPGA를 쓰려면 아무래도 직접 사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 강좌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번 강좌는 잘못 썼네. 인공지능하고 딥러닝 응용 개발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개발자나 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못되어 있네. 선주지식이라고 써놨네. 선수지식은 일단 뭐 리눅스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공유되는 소스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걸 쓰는데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눅스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또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뭐 코딩도 해야 되고 하니까 VIM이나 뭐 빔 같은 걸 많이 쓰게 될 것 같고 주로 파이썬 같은 하이 레벨 랭귀지를 많이 쓰죠. 딥러닝 할 때. 그렇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작업을 할 때는 C 랭귀지를 알아야 얘기가 되니까 그것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C를 쓰게 되니까 당연히 컴파일러에 대한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드웨어를 가지고 딥러닝 어떤 네트워크를 구현하려면은 아무래도 디지털 로직이나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 같은 걸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FPGA에 대한 것도 이해가 있어야 되는 뭐 그런 소수 지식 사항이 있습니다. 뭐 지금 다 알아야 되는 거이긴 하지만 꼭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뭐 하면서 필요하면은 조금씩 배워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좌를 뭐 간단하게 요약해 본 건데요. 이해하려면은 아래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혹시 그 마우스 옮겨지는 것도 보이죠? 이렇게. 예, 아무도 답을 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게 딥러닝에 대한 기초적인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간단한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대한 CNN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CNN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간단한 네트워크를 하나 구현해서 딥러닝을 어떻게 트레이닝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뭐 그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것도 필요한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다 하는 좀 간단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파이토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토치가 딥러닝을 할 때 많이 쓰는 것이고요. 뭐 텐서플로우나 뭐 카페나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파이토치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이해하기가 좀 편한 면이 있어서 저도 파이토치를 많이 쓰고 있고요. 파이토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네트워크 모델링하고 트레이닝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하드웨어를 어떻게 만드는지의 과정은 딥러닝 루틴이라는 걸 가지고 할 겁니다. 이때 이제 이 르넷5 네트워크를 파이토치로 모델링해서 트레이닝하고 그걸 C로 모델링을 한 이후에 하드웨어로 변환해서 실제 FPGA에 적용하는 이런 과정을 좀 할 계획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또 부가 지식이 필요한 것이 그 HDL로서 웨를로그, FPGA에 대한 기본 이해, 그리고 RTL을 바로 코딩하는 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C로 되어 있는 네트워크 모델을 하이레벨 스셋에서 FPGA에 매핑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저희들이 할 생각인데요. 내용이 좀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디테일한 걸 다 설명드리지는 못할 거고요. 키워드를 쓰고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일반적인 딥러닝 개발 과정을 요약한 것인데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모델을 디벨롭을 해야 되겠죠. 모델이라 그러면은 네트워크를 보통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모델을 만들려면은 해당 네트워크를 무엇 한 대 쓸지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결정하는 과정이 결국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셋은 뭐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가 있는 거죠. 트레이닝용이라든가 밸리데이션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 거기에다가 이제 그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는 뭐 어노테이션 된 것 이런 일련의 정보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모델을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모델을 어떻게 실제 코딩하느냐는 뭐 파이썬을 쓸 수도 있겠고 텐서플로우를 쓸 수도 있겠고 뭐 카페를 쓸 수도 있겠고 뭐 C로 되어 있는 걸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환경이 준비된 것이 있는 것을 쓰는 것이 좋으니까 파이토치나 뭐 텐서플로우 같은 걸 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파이토치를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네트워크 안에 들어갈 일종의 그 웨이트를 찾아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이름 써놨는데 웨이트 아규먼티드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인프런스를 하게 돼, 추론을 하게 됩니다. 학습된 결과를 활용해서 새로운 데이터 입력을 인가했을 때 원하는 출력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든 하드웨어까지 좀 만들고 보고 싶다라는 거니까 이런 과정을 추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네트워크 모델을 가지고 하드웨어 인프런스 엔진을 만들고요. 트레이닝 결과를 가지고 인프런스 엔진에 이제 파라미터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가 되는 것이고 이 하드웨어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해서 하드웨어가 인프런스를 해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한다. 이제 이게 해보고 싶은 일이 되겠습니다. 뭐 개념적으로는 간단하지만 각 스텝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툴이라든가 뭐 지식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를 통해서 이런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뭐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할 예정이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슬라이드에서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요약을 그림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파이토치를 가지고 내가 어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토치 프레임워크에서 트레이닝을 해서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하면은 트레이닝된 결과가 나옵니다. 웨이트라고 그러죠, 보통. 또는 뭐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그러기도 하고. 요게 있으면은 요것만을 가지고 요 준비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추론은 그냥 쓸 수가 있는 상황이 될 텐데
하드웨어까지 새로 만들려면은 추가적인 상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파이토치 형태로 되어 있는 웨이트 파일을 처리를 해서 C 헤더 파일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이 헤더 파일이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 어떤 헤더 파일이 될 것이고요. C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파이토치로 모델링 되어 있던 네트워크를 C로 다시 모델링을 합니다. 뭐 이걸 자동화할 수도 있겠으나 우선은 준비되어 있는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C로 모델링을 하는 거죠.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모델링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거니까 그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C가 있으니까 당연히 일종의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또는 테스트할 코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테스트도 해보고 시뮬레이션도 한 이후에 이 C로 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뭐 경우에 따라서 직접 코딩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의 경우는 하이레벨 시세시스를 이용해서 C를 바로 RTL로 만드는 이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럼 이 RTL이 만들어지겠죠? 이 RTL이 만들어지면은 이 RTL을 FPGA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스텝을 거쳐서 합성도 하고 이렇게 해서 FPGA 들어가는 비트 스트림을 만들어서 동작을 시키는 뭐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C 코드로 되어 있던 응용 프로그램을 FPGA와 같이 이렇게 돌려보는 게 가능하겠죠. 우리는 이제 USB로 연결되어 있는 FPGA를 쓸 건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PCI로 연결되어 있는 걸 쓴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건 요거였었습니다. 르넷5 모델을 만들어서 FPGA 안에 르넷5 인프런스 코어를 넣고 테스트 프로그램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뭐 새로운 이미지를 넣어서 제대로 인프런스 하는지를 본다든가 하는 뭐 이런 걸 해보고 싶은 것이고, 이 르넷5 모델이 이 CNN이 가장 뭐 많이 언급되는 간단한 모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 CNN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프런스 레이어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할 거고, 어떻게 모델링을 하고 어떻게 트레이닝을 할 거며, 또 이걸 어떻게 C로 모델링을 하고 C를 모델링 된 것을 어떻게 하드웨어로 만드는지 일련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번 강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렉처 오버뷰이고요. 오전에 기초적인 내용을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AI, 머신러닝, 딥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뭐 시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파이썬을 가지고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서 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직접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까지 하는 걸 포함하는 예제가 될 텐데요. 이렇게 하고요. 오후에는 CNN에 대해서 살펴보고 르넷을 상세하게 살펴본 이후에 파이토치로 어떻게 모델링을 하고 C로 어떻게 다시 모델링을 해서 합성을 해서 FPGA에 구현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루 동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 머신, 기계학습, 그리고 딥러닝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룰 거고요. 얘기를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 머신러닝, 딥러닝의 관계는 왼쪽에 보시는 이런 그림의 관계를 갖습니다. AI가 큰 개념이고 머신러닝이 그게 포함되는 개념이고 딥러닝이 머신러닝이 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래 보시니까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방법이고 이들은 인공지능의 최신 기술이다. 이렇게 좀 모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머신러닝은 AI의 부분 집합인데 딥러닝은 다시 머신러닝의 부분 집합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는 것은 결국 사람이 지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머신러닝은 이런 인공지능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한 가지 방법인 것이고, 딥러닝은 구현하는 방법 중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리고 그때 네트워크가 레이어가 좀 많이 있는 그런 형태를 딥러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장이 아마 빠졌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몇 장을 뺐는데 이 그림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머신러닝은
일반적인 트래디셔널 프로그래밍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할 때 사람이 프로그램을 코딩하지 않습니까? 뭐 C 프로그램이 됐든 뭐 파이썬 프로그램이 됐든 프로그램을 하고요. 이때 프로그램 할 때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미리 잘 감안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컴퓨터한테 문제를 풀려고 하면 결과가 나오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래밍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계학습은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프로그램이 완벽한 건 아니고 뭔가 비어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트레이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뭐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만든 프로그램 안에 비어있는 무언가를 채우는 과정을 이제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걸 우리는 통상 뭐 하이퍼 파라메타니, 웨이트니, 파라메타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은 새로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원래 의도했던 바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풀어서 설명되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명시적으로 프로그램하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거다. 바꿔 얘기하면은 뭔가 비어있는 이 프로그램이 새로운 학습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해놓는 것이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림과 같이 설명을 따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머신러닝은 처리하고자 하는 입력 데이터에서 어떤 정보를 찾을 것인가를 사람이 미리 정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잘 판단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머신러닝이고, 딥러닝은 이 피처 익스트랙션이 되어 있는, 즉 입력 데이터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 자체를 기계학습을 통해서 또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딥러닝의 경우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딥하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머신러닝은 옛날부터 많이 쓰던 방법이고요. 그걸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풀게 되었다라는 게 지금의 그 인공지능의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머신러닝, 딥러닝이 크게 이제 요 슬라이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을 것 같긴 한데 잠깐 이게 아마 이건 없었을 것 같고요. 용어 정리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딥러닝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거나 하시다 보면은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용어를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요. 우선 하나가 이제 리그레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유추하는 일종의 통계적인 기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쭉 있을 때 데이터를 관통하는 어떤 수식 뭐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군집화 또는 클러스터링이라고 그러는 것은 주어진 데이터에서 특징을 공유하는 그룹으로 나누는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에서 미리 정의되어 있는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딥러닝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것이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로컬리제이션까지를 하게 되면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 되는 것이 될 텐데, 어쨌든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리그레션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어진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의 특징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변수 내지는 수식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은 주어진 데이터에서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 걸 찾는 것이고, 클러스터링은 주어진 데이터에서 공통된 걸 공유하는 어떤 그룹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없을 것 같고요.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통계적인 분류나 결정적 분류,
probabilistic classification이나 crispy classification이라고 하는 방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결과가 뭐 확률적인 분포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특정한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나타내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이 과정에서 뭐 소프트 맥슨이 하는 특별한 레이어를 쓰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 살펴볼 얘기고요. 클러스팅의 예를 뭐 들자면 이런 건데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에서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더라도 공통점을 공유하는 그룹을 몇 개를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둥근 모양을 한 그룹으로 보고 각진 모양을 한 그룹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색깔별로 분류한다든가 또는 뭐 먹을 수 있는 것과 못 먹는 것 뭐 이런 형태로 분류할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없는 슬라이드일 것 같고요.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앤 디텍션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일단 하나의 그림에서 특정한 클래스의 것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걸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사진이 하나 주어지면은 여기에 뭐 고양이냐 아니냐 이런 걸 찾아내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오브젝트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찾아내는 걸 이제 로컬리제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림에서 여러 오브젝트가 있고 이 오브젝트를 로컬리제이션 하고 해당되는 오브젝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을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좀 더 복잡해지는 거죠. 다른 한 방법은 주어진 어떤 그림이나 데이터에서 특정한 오브젝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잘라내는 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할 때 두 개를 다 쓰게 되겠죠. 왜냐하면 도로인지 아닌지를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잘라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또 오브젝트 디텍션을 통해 가지고 뭐 신호등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뭐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니까 두 개를 보통 다 적용하게 되겠고요. 또는 의학 분야에서 뭐 암세포이냐 아니냐를 찾아낸다든가 할 때 세그멘테이션 쓴다든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용도로 많이 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머신러닝의 타입은 그 supervised, unsupervised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걸 보통 분류를 합니다.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을 지도학습이라고 그러죠. 지도학습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이고요. unsupervised learning은 답은 없지만 어떤 결과치가 얼마만큼 좋은지 안 좋은지에 따라서 학습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reinforcement는 그 주어진 데이터가 없고 에이전트하고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학습을 하는 뭐 그런 것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의 알파고가 바둑 학습에서 풀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가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딥러닝을 하려면은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트레이닝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통칭해서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데이터셋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용도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트레이닝 셋이 있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닝 셋은 말 그대로죠. 학습할 때 사용할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있는 것이 밸리데이션 셋입니다. 학습을 일정 부분 하고 나서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이 다 끝났을 때 테스트하는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얼만큼 났는지를 보는 뭐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 데이터 셋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 이렇게 보통 많이 구분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트레이닝에는 반드시 이 트레이닝만 써야 되고 밸리데이션과 테스트는 얼만큼 잘 트레이닝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트레이닝 할 때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 셋을 트레이닝에 써버리면은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미리 푸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 제대로 학습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통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데이터셋이 있으면은 한 번 데이터셋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 하게 됩니다. 굉장히 여러 번 하게 되죠. 이때 여러 번 하는 과정을 경우에 따라서 뭐 셔플링도 하고요, 뭐 스플릿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하고 테스트 셋을 통상
70대 30 정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개의 데이터셋이 있으면은 그 중에 한 70%, 70개는 트레이닝에 쓰고 30개는 테스트 용도로 많이 쓴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데이터가 없을 것 같고요. 요것도 없을 것 같고요. 오버핏에 대한 얘기, 요건 설명을 드리는 게 맞겠네요. 그 학습 과정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테스트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그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그 프로그램이 워킹을 하면서 그 해당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계속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학습을 많이 해버리면은 찾으려고 하는 경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학습이 되어버립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해당되는 데이터는 굉장히 잘 맞추는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배우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엉뚱한 결과를 내주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걸 우리는 이제 오버핏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버핏은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해결합니다. 뭐 레귤라리제이션, 뭐 드랍아웃, 얼리 스타핑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요. 뭐 쉽게 얘기해서 네트워크를 조금 감출인다든가 또는 데이터를 좀 바꾼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특정한 데이터에 너무 적응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또 그 용어 중에 많이 헷갈리는 것이 데이터셋, 배치, 에팍, 이터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데이터셋은 조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학습이나 인프런스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겠죠. 데이터셋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할 때 전체를 한목에 트레이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 그 나눈 걸 배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에 보면은 큰 데이터셋이 있고, 이 데이터셋을 일정한 크기로 좀 나누어서 이걸 배치라고 그러고요. 이 배치 하나를 트레이닝 하는 걸 한번 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이터레이션이 됩니다. 이터레이션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셋을 여러 배치로 나눌 테니까. 그래서 이 이터레이션을 한 데이터셋에서 다 한 경우를 이제 에팍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배치, 이터레이션, 에팍에 대한 설명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셋이 한 2000개의 이그젬플로, 그러니까 2000개의 뭐 예를 들면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걸 배치를 500개로 나누겠다 그러면 500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되는 배치를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4개의 이터레이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터레이션이 4번 되면은 한 에팍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된 결과를 설명할 때 뭐 몇 번의 에팍을 했다 또는 몇 번의 이터레이션을 했다 이렇게 표시가 많이 될 텐데, 그게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옵티미제이션은 나중에 설명드릴 내용인데, 그 트레이닝 과정에 웨이트를 어떻게 업데이트 하느냐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전체 데이터셋을 한번 계산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배치로 나누어서 각 배치를 한번 돌리고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이런 기법을 쓰는 게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게 되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던트라는 것이고요. 전체를 한목에 하는 건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던트라고 그러는데, 나머지 복잡한 또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게 될 딥러닝 프레임워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용어 중에 또 노멀리제이션하고 스탠다디제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뭐 일반화, 정규화, 표준화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화 또는 정규화라고 하는 노멀리제이션은 주어진 데이터를 0과 1 사이로 스케일링을 하는 거죠. 뭐 왼쪽 그림 같이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0에서 만까지 있었는데 이거를 0과 1 사이로 리스케일링 하는 거를 이제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미지가 RGB로 되어 있단 말이죠. 각 픽셀이 RGB가 있을 텐데 RGB가 8비트이면은 0에서 255까지의 값을 가질 텐데, 이미지라는 것이 명암이 다르잖아요. 밝은 것도 있고 늦은 뭐 좀 어두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바뀔 텐데, 그런 걸 감안해서 0에서 255 대신에 0에서 1 사이에 이제 플로팅 포인트로 바꾸고요. 또 이 뭐 명도 차이, 채도 차이 이런 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표준화 같은 기법을 쓰게 되는 거죠. 표준화는 뭐 수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겁니다. 정규하는 방법이죠. 뭐 요거는 이렇습니다. 어떤 분포가 중구난방일 수 있을 텐데 그 중구난방인 거를 0이라는 걸 중심으로 분포되도록 변화해주는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뮤로 표시되어 있는 평균 근처에 시그마로 표시되는 분포를 가졌을 때 요거를 0이라고 하는 표준에 1이라고 하는 시그마를 갖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뭐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 그림과 같이 주어진 어떤 데이터셋이 서로 다른 분포를 가지고 있더라도 표준화를 통해서 비슷한 분포가 되도록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학습이나 추론이 좀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스케일링의 의미는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초기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일단 중앙 즉 평균을 제로로 맞추고 분포를 뭐 특정한 1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로 바꿔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 리스케일링도 하고 평균도 옮겨주고 하는 이런 과정을 보통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피처 스케일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피처라 그러는 단어는 어떤 입력 데이터에서 특징점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또는 뭐 그림의 값 뭐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뭐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오버피팅 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쓴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제너럴라이제이션이나 레귤라이제이션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학습을 할 때 트레이닝에 사용한 데이터하고 입력 데이터가 분포가 다르거나 특징이 달라지면은 추론을 뭐 엉뚱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일반화해서 좀 변화가 있더라도 같은 경우가 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것이 되겠고요. 정규화하는 거는 데이터에 너무 오버피팅 되었을 때 일부 네트워크의 커넥션을 뺀다든가 또는 뭐 일부러 노이즈를 집어넣는다든가 뭐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경향을 잘 찾아낼 수도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림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디벨롭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건 역시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뭐 C가 될 수도 있겠고 파이썬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무엇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선정한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맞게 일단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데이터셋을 이용해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로 나오는 것은 웨이트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으나 조금 이따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네트워크에 반영되어 있는 새로운 웨이트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로 출력을 만들어내는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요건 아까 설명드린 방법 얘기고요. 기계학습하고 기계학습이 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요것도 그 큰 개념이 이제 AI고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또 뭐 브레인 인스파이어드니 뭐 또는 뉴런 네트워크니 하는 여러 가지 또 분류들이 좀 있긴 합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행동이나 판단을 모사하는 기계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고요. 기계학습은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컴퓨터가 배우는 능력이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두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기초해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고요. 뉴럴 네트워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뉴런을 네트워크처럼 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걸 좀 더 딥하게 만든 것이 이제 딥러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언급되는 딥 뉴럴 네트워크의 예입니다. 요즘 뭐 더 많아졌지만 많이들 언급되는 것만 정리해 본 거고요. 르넷, 뭐 알렉스넷, 구글넷, 레즈넷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걸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네트워크가 있을 때 그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도 있겠으나 어떤 데이터셋에 맞도록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르넷 같은 경우는 엠니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 뭐 알렉스넷이나 다른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의 경우는 주로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는 것이고요.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이죠. 대부분 이것이 이제 뭐 클래시피케이션 내지는 디텍션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에러 레이시 사람보다 더 나아졌죠. 그리고 뭐 벌써 한 20년 넘어 되었네요. 런넷이 나온 지. 이런 일련의 관계들을 갖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입력으로 사용하는 이미지 사이즈도 뭐 지금은 요 정도 수준이지만 요즘은 좀 많이 커졌죠. 뭐 HD 것까지 이제 진행을 많이 한 상황이고요. 또 주목할 부분은 이 레이어입니다. 처음에는 뭐 4개, 지금은 152, 요즘은 한 500개까지 넘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굉장히 딥해졌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학습된 데이터, 학습된 웨이트의 규모가 뭐 키로 단위에서 지금은 기가 단위까지 넘어갑니다.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야 될 웨이트가, 즉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될 어떤 정보가 상당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이 MAC는 매트릭스, 그러니까 멀티플리케이션 앤 어큐뮬레이션을 얘기합니다. 곱해서 더하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이 네트워크를 돌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큰 숫자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트레이닝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나를 표시한 거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엠니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래 그림같이 사람이 핸드리튼한, 손으로 쓴 숫자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사이즈는 28 x 28 픽셀로 되어 있고 블랙 앤 화이트, 그리고 숫자이니까 10가지의 클래스가 있다,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엠리스트 그러면은 이게 핸드리튼 뉴메릭 캐릭터구나 하는 걸 이해해야 되고, 여기 안에는 6만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1만 개의 테스팅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 이걸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엠리스트 데이터셋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한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용할 게 르넷 5인데, 요거는 이제 딥 뉴럴넷을 쓴 것이고요. 그 이전 것들은 뉴럴넷을 쓴 놈도 있고 아니면 단순하게 기계 학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뉴럴넷을 쓴 딥 러닝을 적용하면서부터 굉장히 인식률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작은 규모의 트레이닝을 해볼 경우에 사용하는 몇 가지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사이파10 내지는 시파10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시파10 또는 100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10개의 클래스를 갖느냐, 100개의 클래스를 갖느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경우 이제 시파10을 얘기하는 건데요. 요런 클래스에 해당되는 다양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그게 이제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작죠. 사이즈가 32 x 32니까 그렇게 크진 않은데, 잘 보시면은 한 이미지에 한 오브젝트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오브젝트를 트레이닝 할 때 쓰는 목적으로 많이 쓰고요. 사이파10 말고 또 많이 쓰는 이제 VOC가 있습니다. VOC의 경우는 한 20개 되는 클래스에 11,000개 정도 되는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오브젝트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파10이나 뭐 그 VOC 같은 소규모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특정한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해서 성능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리포트하는 페이퍼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많이 쓰는 거고요. 코코라는 데이터셋도 있습니다. 80개의 클래스에 10만 개 이미지니까 좀 큰 편이죠. 80개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하긴 합니다. 많이 쓰는 데이터셋 중에 하나이고요. 이미지넷은 점점점 뭐 커지고 있긴 하지만 그 256 by 256의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고요. 약 1,500만 개의 레이블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 어노테이션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어떤 그림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런 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는 데이터가 따라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00만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 각각의 이미지 안에 어떤 오브젝트가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걸 이제 어노테이티드 된 정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있어야 트레이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미지를 트레이닝을 할 때 입력을 하고 출력이 나왔을 때 정답을 맞출 필요가 있으니까 그 정답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미지넷이 또 유명한 이유는 이미지넷을 누가 잘하나 챌린지로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년 누가 1등을 했는지 발표하고 그랬으니까 많이 쓰는 데이터셋이 되겠고요. 이미지넷의 그 인식률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더 많이 좋아졌을 텐데요. 지금 보면은 에러 레이시 3.08 사람보다 더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딥러닝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트레이닝은 주어진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데이터셋도 크고 웨이트 값도 크니까 굉장한 컴퓨테이션 파워가 필요해서 굉장히 큰 하드웨어가 사용된다는 게 일반적인 거요. 그렇게 한번 트레이닝된 결과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인퍼런스만 할 수 있을 텐데 인퍼런스 역시 사실은 네트워크 사이즈가 크면은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쉽게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인퍼런스는 리얼타임에 가까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가속기를 쓴다는 하는 방법으로 많이 구현을 하게 됩니다. VGG 같은 경우에 2015년에 리포트 하기를 타이탄 블랙 GPU를 사용해서 한 3주 정도 트레이닝을 했답니다. 3주간 계속 트레이닝을 했다는 얘기죠. 트레이닝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웨이트를 찾아내는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얘기고요. 구글넷 같은 경우도 A레이어의 LSTM은 설명을 안 들었네요. 나중에 이제 네트워크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LSTM 8레이어를 가지고 GPU를 96개를 썼는데 일주일을 트레이닝 했답니다. 굉장한 일의 양이 되었었겠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금 덤성덤성 설명을 했지만 AI, 머신러닝, 딥러닝, 리그레션, 슈퍼바이즈드 러닝, 데이터셋, 오버피팅, 그리고 모델을 어떻게 디벨롭 하는지 데이터셋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조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딥러닝을 얘기하다 보면은 뒤에 넷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넷, 이미지 넷,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될 텐데 어쨌든 특정한 네트워크가 있을 때 그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데이터 타입, 어떤 데이터셋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걸 구분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두 개 헷갈리면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것인지 데이터셋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반드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0분이 되었으니까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질문이 딥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좀 그 내용이 많이 아이터마이즈 되어 있는데 내용을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딥러닝은 그 신경세포 즉 뉴런을 모델링한 건데요. 왼쪽 그림과 같이 좀 복잡해 보이는 생물 시간에 보셨던 그림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걸 수학적으로 이렇게 아래쪽 같이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 있으면은 입력을 특정한 가중치로 곱하고 더하고 그 결과가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은 밖으로 내어 보내주고 그거를 다시 여러 개의 다른 입력으로 넘겨주는 형태 이런 것이 이제 뉴런이 될 텐데요. 이걸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왼쪽에 얘기된 거는 특별하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림을 다시 그린 건데요. 입력을 특정한 값으로 곱해서 W0, X0 곱한 거죠. 그래서 이들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바이어스를 추가로 더해주고 어떤 함수를 통해서 밖으로 내어 보내주는데 요 F라고 하는 함수의 이 안쪽에 입력과
가중치를 곱한 것을 더해서 바이어스를 더한 것을 함수의 입력으로 하는 거고요. 이 함수는 통상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또는 non linear 펑션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뭐 리니어도 있긴 하네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많이 언급되는 게 시그모이드라는 거죠. 시그모이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형태, 0에서 1 사이에 이런 S 쉐입의 이런 것, 또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뭐 아크 탄젠트, 뭐 소프트웨어 사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렐루라고 rectified linear, 이 x축이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라는 얘기는 요 f 안쪽에 들어온 요 값이 되는 거죠. 그 값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처리하고 0보다 큰 경우는 리니어하게 처리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그모이드면은 요 f 안쪽의 값이 0보다 작거나 0보다 클 경우에 0에서 요 1 사이에 요 사이 값을 이렇게 매핑을 해주는 뭐 그런 형태입니다. 이걸 이제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뭐 하이퍼볼릭 탄젠트, 뭐 인버스 또는 아크 탄젠트라는 것, 뭐 소프트웨어 사인, 그리고 렉티파이어 또는 뭐 리키렐루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살펴볼 텐데요. 어쨌든 이런 함수 관계를 적용해서 입력 정보가 출력이 만들어지도록 모델링하는 것이 뉴런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의 뉴런을 모델링한 걸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싱글 아티피셜 뉴런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뭐 스레시홀드 로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입력을 뭐 합해서 곱하고 더해서 일정 문턱 값보다 높으면은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출력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은 퍼셉트론이 요런 수식 관계를 갖습니다. W와 X를 매트릭스 곱하기를 하고, 여기는 매트릭스가 아니라 벡터가 될 텐데요. 벡터 곱하기를 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주는, 그리고 이 수식이 제로가 되는 어떤 라인이 만들어지면은 그 라인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또는 위냐 아래냐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장치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수학 시간에 많이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단 1차 함수가 되는 거니까 W가 X가 벡터일 경우에 W는 웨이트 값이고 X는 입력 값인데, 벡터 두 개를 곱해서 바이어스를 더한 것이 어떤 0이 되는 어떤 그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명명해주는 이런 어떤 걸 찾게 되면은 그 하이퍼플레인의 양쪽, 구분되는 양쪽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리니어라는 얘기는 찾아진 수식의 결과가 리니어한 거죠. 직선에 가까운, 또는 직선 또는 평면에 가까운 것이 될 텐데, 2차원이면 평면이고 1차원이면 직선이 될 텐데, 직선의 이쪽 저쪽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고 합니다. 클래시파이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뭔가를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로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와 W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떤 트레시홀드를 넘어섰을 때 그 트레시홀드가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로직 제로이고 이쪽은 로직 1이다, 이렇게 매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벡터가 두 개로 형성이 된다면은 이 차원에서 어떤 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아까 보셨던 요 수식을 만족하는 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요 선의 아래쪽이냐 위쪽이냐를 가지고 구분이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개념을 부여하자면은 어떤 데이터셋이 있었는데 그 데이터셋이 X1, X2라고 하는 2차원의 평면에 점으로 찍히겠죠. X1, X2의 좌표니까. 그리고 이것이 요 퍼셉트론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라인을 기준으로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입력이 3개면은 이 3차원의 어떤 평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 평면의 어느 쪽이냐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여기서 얘기한 이제 클래시파이어이고 리니어하다는 얘기입니다. 요 W와 X의
디멘전에 따라 가지고 이 하이퍼플레인이 점일 수도 있겠고 선일 수도 있겠고 면일 수도 있겠고 차원을 더 높이면은 뭐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겠으나 차원이 다른 그런 형태의 평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면 이쪽이냐 저쪽이냐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니어하지 않은 경우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면은 이 퍼셉트론이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싱글 뉴런으로 되어 있는 이 모델로서는 이런 넌 리니어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이 퍼셉트론을 가지고 불리한 뭐 엔더나 오아나 낫이나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트레시홀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라인의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가지고 이쪽은 0, 이쪽은 1이라고 매핑을 하게 되면은 두 개를 이제 클래시파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클래시파이 된 거를 로지컬한 0과 1로 매핑을 하게 되면은 엔드가 되기도 하고 오아가 되기도 하고 낫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익스클루시브 오아는 싱글 퍼셉트론으로는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하이퍼플레인이 만들어져야 이제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간단한 퍼셉트론을 어떻게 트레이닝하느냐, 트레이닝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요 W1과 W2의 값을 찾아내고 이 T 값을 찾아내는 과정을 트레이닝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트레이닝하는 과정은 이 그림과 같이 표시를 했는데요. 일단 뭐 그 W 값을 초기화합니다. 통상 뭐 0으로 하든 랜덤으로 하고요. 입력 값을 넣어주고 입력 값이 들어갔을 때 아까 반 그 곱해서 더하는 퍼셉트론 식에 의해서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 값이 내가 원하는 값이냐 아니냐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입력이 하나만 가지고 에러를 찾진 않고요. 입력을 다 집어넣고 그것이 얼마만큼 차이가 났는지를 합을 구합니다. 합을 구해서 얼마만큼 에러가 생겼는지에 따라서 그 에러 값을 다시 W 값, 처음에 이제 초기화했던 값이 있을 텐데 그 값을 일부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반복해서 에러가 작아질 때가 만족되는 일정 수준의 에러가 만족되는 데까지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 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실제 값을 넣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은, 문제를 푼다는 의미는 이제 복잡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면은 한 개의 퍼셉트론을 가지고 안 되니까 레이어를 더해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통상 MLP라고 얘기합니다. 요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을 여러 개 쓸 경우에 쓰더라도 사실은 1차원밖에 안 되고요. 레이어를 여러 개 쓰면은 1차원의 플레인이 여러 개 만들어질 테니까 이러면은 넌 리니어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레이어를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그룹핑을 더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잡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레이어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익스클루시브 OR을 어떻게 MLP를 가지고 만드는지에 대한 예인데요. 그 레이어가 두 개인 거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리고 정보를 좀 더 많이 처리하기 위해서 퍼셉트론을 퍼스트 레이어 두 개를 썼고요.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익스클루시브 OR을 만족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뉴랄넷의 경우는 이렇게 일반화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데 내부에 인터 레이어, 히든 레이어가 있는 거죠. 히든 레이어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네트워크 구성이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로 구분합니다. 이 경우에 지금 풀리 커넥트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각 퍼셉트론, 이 하나하나 퍼셉트론인데요. 퍼셉트론과 퍼셉트론 사이에 모든 커넥션이 있는 경우, 물론 이 first 레이어와 second 레이어, 이 인접한 레이어만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 건너뛰는 커넥션은 없습니다. 물론 요즘 뭐 새로 나온 네트워크들은 건너뛰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경우에 다 연결되어 있을 경우를 우리는 이제 fully connected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fully connected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레이어가 입력 레이어를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네 개이기 때문에 4개 레이어가 있고 히든 레이어는 하나, 둘, 세 개, 파랗게 표시된 거 3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전체 뉴런의 개수는 5개, 4개, 5개, 2개, 5개, 4개, 5개, 2개 해서 모두 16개의 뉴런이고요. 이렇게 하면 풀리 커넥티드되어 있기 때문에 다 계산해 보면은 65개의 웨이트가 필요합니다. 이 커넥션 하나하나를 다 세보면 65개가 된다는 얘기죠. 3개 곱하기 5개, 5개 곱하기 4개, 4개 곱하기 5개, 5개 곱하기 2개 해서 전체가 65개의 웨이트가 요 각 링크마다 있는 것이고요. 퍼셉트론이 16개니까 바이어스가 16개가 있습니다. 각 퍼셉트론에 바이어스를 하나씩 넣어주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82개의 파라메타가 이 네트워크에는 존재하게 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이어를 한 뭐 10레이어 또는 20레이어로 올리면은 풀리 커넥티드의 경우는 약 1억 파라메타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잘 계산해 보시면은. 그런데 뭐 200레이어, 뭐 125레이어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파라메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라메타를 아까 보셨듯이 이 트레이닝 과정 반복해서 웨이트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되도록 찾아가는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니 이게 1억 개의 파라메타를 원하는 값으로 찾아낸다는 게 단순치가 않겠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모양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은 풀리 커넥티드, 그 포워드 네트워크 그리고 리커런트 네트워크 그 외 나머지 다른 네트워크를 보통 구분하고요. 이 포워드 네트워크라는 얘기는 입력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물론 인프런스의 경우만 얘기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보셨듯이 퍼셉트론이 하나가 있거나 여러 레이어로 되어 있는 MLP로 되어 있거나 MLP의 좀 특별한 형태가 이제 CNN이 될 텐데 CNN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리커런트 네트워크는 입력이 뉴런을 거쳐서 나온 결과가 다시 자기의 입력 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뭐 그런 리커런트가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롱 셔텀 메모리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뭐 얘기한 내용들이 주로 그런 얘기가 될 거고요. 많이 사용하는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걸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딥러닝이나 AI를 하려면은 모델도 해야 되고 트레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리 준비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것들이 있는 걸 쓰는 게 좋겠죠. 그게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카페도 버전 1이 있고 버전 2가 있죠. 텐서플로우도 있고 파이토치도 있고 티아노, 토치, CNTK, MXNet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뭐 웬만한 큰 그룹에서는 독자적인 또 프레임워크를 다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다만은 어떤 프레임워크를 많이 쓰느냐를 살펴본 바 뭐 텐서플로우가 가장 많이 쓰고요. 뭐 케라스, 파이토치, 카페 뭐 중쭉쭉 있습니다. 약간씩 선호도가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텐서플로우를 많이 쓰긴 합니다. 근데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이제 파이토치를 지금 쓰고 있고 초기에는 텐서플로우를 썼죠. 텐서플로우하고 파이토치하고 카페는 조금 특징이 다릅니다. 카페는 지금은 이제 그 파이썬 래퍼를 많이 쓰긴 하지만 초창기에는 C 인터페이스를 주로 썼던 모델이고요. 텐서플로우는 심볼릭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로그램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수를 많이 하게 될 텐데 뭐 그런 특징이 있고 파이토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썬하고 동일한 프로그래밍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한 편입니다. 다음은 조금 더 상세하게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하나의 뉴런을 모델링한 게 퍼셉트론이라고 그랬죠. 퍼셉트론은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 웨이트가 있고 바이어스가 있고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입력
A에서 K가 있고 웨이트가 W가 1에서 K가 있고 바이어스가 있고 곱해서 더해서 바이어스 더해서 어떤 결과 G가 나오면은 이 G를 시그마 아까는 F라고 그랬는데 시그마 Z를 통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나온 값이 Y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이 될 텐데 수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A 벡터가 있고 W 벡터를 곱해서 B를 더해서 Z를 만들어낸다. Z는 다시 요 Z가 요게 되는 거고요. 요렇게 곱해서 더하는 것. 요걸 우리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앤 어큐뮬레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MAC라고 표현합니다. 곱해서 더한다. 곱해서 누적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Y는 시그마 Z를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이때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턴, 뭐 렐루, 리키 렐루, 익스포넨셜 렐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많이 쓰는 게 이제 렐루나 뭐 리키 렐루 많이 쓰고요. 여전히 뭐 시그모이드를 많이 쓰긴 하는데 또 시그모이드 자체를 계산하는 것도 계산 양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잘 안 쓴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하이퍼볼릭 탄젠트나 시그모이드는 요 S자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다 합쳐서 시그모이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시그모이드 그룹에 속하는 거죠. 그 중에 특히 이제 소프트 스텝 또는 로지스틱용으로 많이 쓰는 게 시그모이드라고 해서 요걸 시그모이드라고 그러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그모이드 그러면은 S 쉐입의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렐루나 리키렐루는 요 음수가 0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기울기를 조금 줄여서 쓰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걸 수학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시그모이드 Y는 1 더하기 2 자연 지수 있지 않습니까? 2의 마이너스 G를 지수로 쓰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분수로 취하는 거죠. 이거를 미분을 취하면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미분 과정은 복잡해 보였는데 실제로 미분 값을 찾아낼 때는 원래의 값에다가 곱하기 1 빼기 원래 값 하는 걸 두 개 곱하면은 기울기 값이 만들어집니다.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렐루 같은 경우는 기울기 값이 스텝이 되겠죠. 0보다 작으면 0이고 0보다 크면은 이 기울기에 해당되는 이렇게 딱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비교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아티피셜 뉴럴 넷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있고요, 여러 레이어가 있고 각 레이어마다 어떤 웨이트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웨이트를 세타로 표시했을 때 이 네트워크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네트워크이 모델링이 되었을 때 해당되는 용량에 맞는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과정이 이제 트레이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뉴런은 요거였지 않습니까? 퍼셉트론이었죠. 이렇게 생긴 어떤 네트워크를 실제로 사용하려면은 이런 계산이 필요합니다. 요거 하나 레이어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입력 X를 W 어레이로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Y 값을 만들어냅니다. 요 Y 값은 요 레이어에서 여기에 해당되게 되겠죠. 그래서 또 계산하고 요 레이어는 또 그 결과값을 또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계산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 각 레이어마다 이런 계산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요 벡터, 입력 벡터와 웨이트의 어레이. 왜 이게 2차원이 되었느냐? 왜 2차원이 되었냐 하면은 이게 지금 fully connected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뉴런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요거 하나와 요거 하나가 필요한 거죠. 요렇게 곱해서 Y1이 만들어집니다. 요거가 두 번째 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요게 이제 요거 곱하기 요 두 번째 오게 되겠죠. 두 번째를 곱해서 Y2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2차원적인 어레이가 만들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서 배운 그 수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걸 통상 이렇게 표시도 하고요. 이렇게 표시도 합니다. 이 T는 뭐냐 하면은
요것의 트랜스포즈, 로우와 컬럼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요거 곱하기 요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요걸 트랜스포즈 하면은 x1, x1, x2가 요쪽으로 요렇게 옮겨가겠죠. 요렇게 곱해집니다.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fully connected feed forward. feed라는 얘기는 뭔가를 먹인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순방향으로 값을 넣어줘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이다. 그래서 fully connected인데 feed forward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생긴 거죠. 우리 경우는 좀 간단한데 입력이 2개고 히든 레이어가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2개가 있고 아웃풋 레이어가 하나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x1, x2가 1, 1이고 이 웨이팅 값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은 요런 웨이트 레이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곱해주면은 바이어스 값이 0과 1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것의 요 출력 값이 예를 들어서 액티베이션 펑션이 시그모이드를 적용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그모이드는 이런 함수니까 요 z 값이 4하고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4하고 마이너스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값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다. 우리가 네트워크를 모델링해서 딥러닝 프로그램을 수행을 시키면 이런 계산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보셨듯이 이렇게 이제 시그모이드 같은 함수를 통해서 결과값이 만들어지면은 이 값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z 값이 시그모이드 요 입력 값이잖아요. 이 z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용이 될 수 있고 그 적용된 결과값은 0에서부터 1 사이 어떤 값이 됩니다. 그게 요 값이 0에서 1 사이 어떤 값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게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확률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의미 있는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소프트맥스라는 걸 쓰게 됩니다. 소프트맥스는 계산된 결과값을 익스포넨셜에서 다 더하고 내 결과값을 분자로 보내면은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의 값이라도 0과 1 사이 값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하는 역할이 이제 소프트맥스가 되죠. 그러면은 항상 일종의 그 확률 분포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네트워크 제일 마지막 단에 소프트맥스를 적용하면은 이런 값이 나오고 이게 일종의 확률 분포로 해석할 수 있는 값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실제로 값을 계산해 봤더니 0, 1, 마이너스 0.5, 0.5라는 값이 나왔다고 칩시다. 이게 이게 어느 것이 의미 있는 값인지를 비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소프트맥스를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0이던 것이 0.17이 되고요. 1이던 것이 0.46이 되고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보면은 높이가 달라지니까 이게 지금 이게 가장 확률이 높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림만 보더라도 이게 높을 거라는 확인은 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는 좀 더 의미 있게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쉽게 많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장 높은 값을 선택적으로 찾아내는 이런 걸 좀 one-hot encoding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그 클래시피케이션 중에 probabilistic classification이 있고 크리스프한 classification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단계에 이걸 사용하게 되면 출력값은 항상 하나만 나올 거니까 크리스프 구분이 쉬운 방법으로 또 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그 뉴럴넷을 어떻게 트레이닝 하는지를 반복적으로 계산해서 에러를 찾고 에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뭔가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얼마만큼 잘 맞췄는지를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우리는 이제 로스 펑션이라는 걸 가지고 합니다. 얼마만큼 틀렸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죠. 입력 이미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16 by 16 픽셀인데 이렇게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네트워크에 들어갈 때 각 픽셀이 하나의 데이터로 이렇게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256개의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이미지에 의해서. 지금은 채널에 대한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이 경우 이제 이게 RGB이면은 이게 RGB해서 또 3개로 더 분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픽셀 하나가 하나의 데이터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 이제 네트워크가 어떤 형태든 여러분이 만들거나 채택을 했을 텐데 그 채택 안에 어떤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입력을 넣고 출력값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아까 곱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은 출력값이 나오잖아요. 출력값이 나왔겠죠. 근데 이 출력값을 해당되는 이미지가 어디에 속하는지 미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경우는 얘가 T2에 속하는 놈이야. T2는 고양이를 의미한다고 칩시다. T1은 개를 의미하고 뭐 T10은 트럭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는 어노테이션 되어 있기를 얘는 필요한 그러니까 출력값이 10개 중에 요 2번 Y2가 1이 되어야 한다라고 미리 정해져 있는 값이 있어요. 그런데 계산을 했더니 어떤 값이 나왔겠죠. 근데 값은 정답은 이거니까 이 둘 사이에 뭐가 다른지를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로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많이 쓰는 방법은 이런 거죠. 정답에서 해답을 빼서 절대값을 취하면은 얼마만큼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보통 그런 걸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트레이닝을 할 때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 한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업데이트를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에러를 계산해서 업데이트 하는 방법을 잘 쓰질 않고요. 이렇게 씁니다. 여러 이미지를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뭐 데이터셋 중에 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의 배치. 그걸 적용을 해서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Y가 나오겠죠. 근데 이 이미지에 대한 정답이 이미 있습니다. 정답과 계산한 값 사이에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아직 로스 펑션이 뭘 쓸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로스 펑션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로스를 다 합합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배치가 계산되어서 얼마만큼의 에러를 만들어내었는지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 이걸 이용해서 파라미터 값을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토탈 로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에러 펑션 즉 t와 y 사이에 차이가 얼만큼 있는지를 찾아내는 수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수식을 우리는 코스트 펑션 또는 에러 펑션이라고 그럽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요거죠. 정답과 해답의 차이를 절대값을 취해서 뭐 더 한다든가 뭐 이런 게 많이 쓰이는 거고 이게 이제 그 mean absolute value error라고 그러죠. 또는 정답과 해답을 빼서 스퀘어를 합니다. 곱하기 해버리죠. 그러면 음수도 양수가 될 테니까 또는 이렇게 민을 취해서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를 만들어냈다면은 n을 곱해주면은 민 스퀘어 에러가 만들어질 거고요. 또는 뭐 루트 민 스퀘어를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것도 많이 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민 에러, 민 앱솔루트 에러의 경우는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겠죠. 에러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두 개를 절대값을 취하니까 이렇게 두 개의 이런 값이 만들어지잖아요. 반면에 민 스퀘어 에러의 경우는 이런 관계를 갖지 않겠습니까? 이걸 잘 보면은 에러가 작은 거는 민 스퀘어 에러는 에러가 작다, 좀 더 작다고 얘기를 해주고 에러가 큰 경우는 에러가 굉장히 더 크다고 강조를 해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나중에 어쨌든 이렇게 리니어할 수도 있겠고 넌 리니어하게 에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 또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에러를 굉장히 강조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뭐 수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t. 이게 계산된 값입니다. 두 개를 곱하면은 틀린 맞는 거는 그러니까 요 1이 나와야 되는데 1은 제외하고 1이 아닌 값만을 가지고 뭔가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에러가 없는 거는 제거해버리고 에러가 생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에러 값을 계산하면은 나중에 이제 트레이닝의 과정에서 좀 더 빨리 컨버지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수식을 잘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요거는 그 파이썬을 가지고 아까 보셨던 몇 가지 펑션들을 어떻게 그릴 수 있냐를 뭐 그린 건데 뭐 필요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로스 펑션을 통해서 에러를 구했는데 그 에러를 어떻게 활용해서 웨이트 값을 바꾸느냐의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웨이트 값을 바꿔서 로스를 줄여 나가느냐의 문제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던트라는 기울기 강화법. 그레디언트라는 게 이제 기울기라는 의미고요. 디센던트는 이제 거꾸로 내려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그 네트워크의 대문자 캐피털 W가 웨이트예요. 웨이트가 우리는 지금 그 1차원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수이겠죠. 그리고 로스 펑션이 있지 않았습니까? 로스 펑션. 그 로스 펑션을 웨이트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 기울기가 음수이면은 W가 증가하면은 로스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겠죠. 기울기가 음수니까. 거꾸로 특정한 포인트에서 로스 펑션을 W로 미분을 했더니 기울기가 양수다. 그러면은 W를 증가하면은 로스가 증가한다는 거니까 W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켜야 로스가 줄어들겠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바꿔 얘기하면은 앞으로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할까요? 어떤 네트워크 함수가 있었는데 그 네트워크 함수를 네트워크 함수가 아니라 로스 펑션이 있었는데 그 로스 펑션을 이 네트워크 파라메타를 형성하는 W로 미분을 했을 때 이 로스가 증가를 하면은 다음번에는 W를 줄여야 되고요.